얼마 전에 최백은 TV에서 예. 제가 올린 영상 보고 예. 제가 고개가 많이 끄덕끄덕해졌습니다. 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물론 일부 있긴 있지만은 그 부분을 오늘 좀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고자 예. 해서 사실은 그 제가 제가 최백은 TV를 하는 것을 마지막 지금 어쨌든 간에 제가 뭐 평생을 선생짓을 하고 살다 보니까는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많은 제자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 그 친구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니까는 참 너무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유튜브만큼은 최소한 이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 제한테 좀 경제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이 지금 그걸 좀 계속 창원 유지 좀 해달라 해가지고 예. 2주에 한 번씩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지금 상황을 지금 이제 그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좀 지지해달라고 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뭐 저를 어쨌든 간에 영입을 했을 때 제가 예. 이제 공개 지지했을 때 뭐 천군만마로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보수 언론들이 뭐 경제 책사다 뭐 이런 별명까지도 붙여주면서 예. 했는데. 그렇죠. 근데 뭐 저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반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는 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건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예. 이게 좀 상당히 제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권력 투쟁을 하기 때문에 분열이 되고 그럴 수 있지만은 지지층들은 그러니까 사실 중심을 좀 잡아줘야 돼요. 예. 근데 지지층들이 지금 굉장히 분열이 돼가지고 예. 이렇게 되게 되면은 28년 총선 저는 기약 없다고 봅니다. 28년 총선에서 만약 패배하게 되면은 제가 제 유튜브에서 표현하지만 지옥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소위 말해서 28년부터 30년 사이에 경제 상황도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 지형까지 그러니까 악화되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민주개혁 진영들이 소위 말해서 정권을 뺏겼어서도 의회 권력이나마 지켰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는데 의회 권력까지 뺏기게 되게 되면은 진짜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쨌든 간에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 저는 도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극우화가 윤석열 정권보다 더 심한 극우화가 전개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제발 좀 이게 친명 반명 분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저는 이런 상황으로 하면 붕괴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뭐 선거는 패배가 불가피한데요. 제가 오늘 좀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지지층들이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내가 알던 이재명 대통령이 맞냐 하는 이런 이제 그 감정들을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이재명 대통령이 맞는가 저분이 이제 이런 이제 그 혼란스러움을 굉장히 많이 갖는 것 같은데 그 제가 배경을 좀 잠깐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그 우리가 대통령이 정도 되려면요. 소위 말해서 시대 정신을 그 국민들에게 제시해 가지고 이제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어쨌든 간에 대통령 후보로 시작한 것은 2022년 대선 때부터 했었죠. 20대 대선 때요. 예. 그때 이제 윤석열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민주당의 소위 말해 가지고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그 상황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분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상징적인 하나의 그 이분이 제시한 시대 정신은요. 억강부약 대동세상으로 저는 압축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저기 성남시장으로서 출발을 해가지고 성남시장 하면 변방의 정치인이죠. 예.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쨌든 간에 중앙 정치인으로 성공을 하고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선택된 것은 저는 그 시대적인 과제를 정확하게 제시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된 거고요. 억강부약 대동세상. 네, 억강부약 대동세상이요. 그게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 상황을 문제를 사실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됐다고 보고요. 그때 그 부분에 사실은 공감을 느끼면서 코어 지지층이 저는 형성됐다고 봐요.
그렇죠. 코어 지지층이요. 저도 그때부터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가 이제 일기였었죠. 그때 이제 그러고 와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어쨌든 간에 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25년 이제 대선에서 2기 때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당선되셨는데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좀 이제 리마인드를 해보세요. 25년 대선 전 그러니까 24년부터 이제 대선 이제 이 국면이 전개되지면서 이분이 사실은 그 억광부약 대동세상 얘기하면서 주로 많이 얘기했던 것이 많은 분들이 지금도 기억하지만 기본사회 이런 개념을 제시한 거잖아요. 했는데 2기 때는 이분이 이제 사실 기본사회에 대한 얘기는 많이 좀 톤 다운되어지시고 그리고 이제 주로 성장을 주로 강조를 많이 그랬어요. 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장과 관련된 위원회들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집권하고 나서 청와대 지금 그 비서실들 보게 되면은 경제수석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있었던 자리인데 그 자리가 경제성장수석실로 바뀝니다. 예.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경제성장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타이틀에 박아서 이렇게 넣은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제수석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지만은 예. 경제성장이라는 표현을 강조를 해가지고 수석실로요. 하준경 수석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요. 성장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성장을 강조를 하는데 그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는 오래된 하나의 담론이죠. 과거 이제 그러니까는 그 보수 권력부터 해가지고 성장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에서 더 강조를 했었던 하나의 담론들이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장을 가면서도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코어 지지층들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은 안 했어요. 이제 이해하려고 했었죠. 예. 이해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성장도 뭐 필요하니까. 어떤 성장이 중요한 거니까 사실 일부분만의 성장이 아니라 다 같이 성장하는 거로 그렇게 하면 다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뭐 성장 자체가 그러니까는 뭐 예. 반대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아니요. 않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성장으로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장으로 이제 이 무게 중심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보다 저는 이제 집권하고 나가지고 지난 이제 1년을 이제 쭉 이렇게 경제 정책들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성장으로 무게 중심이 이제 완전히 옮겨 가시더라고요. 예. 옮겨 가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억광부약 대동세상을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거기에 부합하는 말은 과제는 뭐냐면은 소위 양극화라든가 불평등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가까운 것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이제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이 작년 12월 달에 12월 달부터 국무회의를 생중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월 19일인가 제가 이제 정확히 날짜는 이제 그 기억을 못 하는데 그때 첫 국무회의 생중계였었습니다. 그때 그런 표현을 써요. 워딩을.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요한 문제가 양극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집권하고 나서 3개월, 6개월을 굉장히 중요시 이제 모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은 3개월,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는 작년에도 계속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많은 고언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제 12월 달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이제 그 기반도 다져지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환경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이제 바뀌고 그러니까는 이제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는 본 과제에 매진을 하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표현한 거지만 입에서 멈추시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이 정치인들이 정치의 역할은요. 현대 사회에서 정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작동되는 건데 경제나 사회를 보게 되면은요. 시장이라는 부분이 있고 시장에 의해서 작동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에서 작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은 제가 늘 표현하지만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만 작동하게 되면 굉장히 사회가 불평등해져요. 그거를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치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은 사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강조를 하고 사회정의를 강조하고 약자층들 대변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가 다 얘기를 해요. 실천으로 하냐 안 하냐가 문제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입에서 멈추시는 거예요. 그 후속적인 구체적인 이제 조치가 이제 안 따르시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민생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개선되기보다는 굉장히 오히려 윤석열 때부터 악화된 지표들도 많이 나오고요. 이러면서 참 깝깝했습니다.
깝깝하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기다리면서 계속 그랬죠. 작년에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할 때는 이제 지지층들이 교수님 좀 더 기다려 보시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니까는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타이밍이 있는 거기 때문에 타이밍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는 계속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중요한 시간을 계속 허비하면서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뭐냐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예.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 출범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 출범을 했어요. 뭐냐면 정치적으로 내란 청산이다 보니까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반도체 붐이 이제 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요. 예. 그리고 이제 코스피도 이제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4월 달부터 예. 그래서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부터 코스피도 그러니까 이제 반등하기 시작을 하고요. 예. 그래서 외신들도 뭐냐면 굉장히 유리한 굉장히 운이 좋았다. 운이 좋은 환경에서 출범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이제 특수 상황 속에서 출범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근데 저는 이 반도체 특수라는 것이 일종의 횡재지요. 우리가 만든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 다시 그러니까 미국이 AI 관련 이제 산업 생태계로 재편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AI 인프라가 이제 그러니까 투자가 이제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는 뒤늦게 사실은 그러니까 탑승을 한 거죠. 저희 파운드리 부분 같은 경우는 대만 TSMC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이제 그 혜택을 받죠. 그래서 대만 경제가 우리보다도 더 먼저 굉장히 좋아졌었습니다. 예. 좋아지고 대만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호황을 누렸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뒤늦게 타면서 코스피가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그렇죠. 반도체도 붐을 일으키고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서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 서민들이 힘든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코스피로 인해 가지고 주식에 어쨌든 간에 좀 그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적어도 그러니까 올 4월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좀 그 혜택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 계속 상승장이었었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대부분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실력과 관계없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이제 그런 이제 국면이었었습니다. 그걸 횡재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횡재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요. 횡재인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예.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개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봤어요. 예. 봤는데 그 타이밍을 계속해서 그냥 허비하면서 지나가면서 왜 그러시지 했는데 보니까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이분이 1기 때에서 대동세상을 예치하다가 예. 2기 때 성장으로 가면서 예. 성장으로 무게 중심을 완전히 옮기신 것 같은 이제 제가 판단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아닌데 예. 성장을 가려다 보면요. 예.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문제를 풀려면 성장 문제도 풀어야 되죠. 성장했는데 사실은 결과물입니다. 예. 성장을 우리나라 성장률을 우리가 계속 지난 35년 이상 동안에 예. 계속 하락해 왔거든요. 예. 하락했는데 그 성장률이 하락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요. 내수가 이게 둔화되는 겁니다. 가계 소비가요. 예. 가계 소비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한 거예요. 수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성장률하고. 예. 그러니까 성장률은 수출이 좋아도 성장률은 계속 하락해 왔어요. 아, 그래요? 예. 어. 오늘 준비한 자료. 거에 네, 첫 번째 자료. 준비한 거에 그러니까 첫 번째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예. 첫 번째 자료에 이제 그 수치가 잘 보시던데 김영삼 정권 때부터 작년까지 예. 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오잖아요. 아, 그래서 첫 줄에 보게 되면요. 예. 성장률이 계속 연평균 성장률인데 우리가, 저게 계속 예. 하락해 와요. 아. 하락해 오는데 가계 소비가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이게 끌어내린 겁니다. 가계 소비가 내수죠, 이게 그러니까. 예, 내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아, 가계 기업체도 내수가 있지만. 떨어지니까 성장률이 떨어졌다. 예. 근데 수출은 봐보세요. 수출은 예. 보면 들쑥날쑥합니다. 아, 그러네. 떨어져도요. 더군다나 이제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이 우리가 이 수출의 역할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무역 흑자가 이제 결국은 결정하는 부분인데 예. 순수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무역 흑자가 굉장히 그 유리한 부분입니다. 예. 수입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성장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예. 일시적으로. 근데 이건 저거 가지고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내수로 가야 된다 이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게 되면은 반도체는 굉장히 특수를 이렇게 누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실물 경제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역대급 수출이 되고 그러는데 예. 왜 국민들 생활이 나아지지가 않는지 이게 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지금 수출은 예. 반도체가 다 사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 예. 반도체가 다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예. 자료도 여러분들 혹시 보시게 되면은 예, 예. 제 자료에 그 10쪽에 10쪽을 한번 넘겨봐 주세요. 예. 10쪽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그 수출액이 예. 2022년도에 그러니까 역대 최고를 기록했었습니다. 예. 작년 올해를 제외하고요. 저기 상반기 기준이거든요. 6월 달까지 상반기 3,500억 달러. 기준이고요. 예. 근데 올해 보게 되면 이제 거의 한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1조 달러가 이제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상반기가 5천억이니까. 예,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이제 무역 4강이라는 것도 저기서 나온 예.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을 보게 되면은 저게 이제 지수화한 건데 아. 2020년을 100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는 올해 그러니까는 한 142까지 그랬으니까 42%나 증가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전년도 25년도까지는 그렇게 이게 증가를 안 했었어요. 반도체 수출이 아니 이제 전체 총 전체 수출도요. 수출액이 예. 그런데 이제 이걸 끌고 온 것이 반도체죠. 반도체를 보게 되면 2022년을 100으로 놨을 때 올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거의 200, 거의 80 정도까지 끌고 이게 증가했잖아요. 넘었네. 예. 그러니까 반도체가 다 끌고 온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오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 반도체 주역이 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전닉스죠. 그렇죠. 삼전닉스인데 예. 대기업들이죠. 우리나라 예. 1, 2 예. 사실 재벌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이 사실은 그 수출을 이제 주도로 하고 있는데 대기업 중에서도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끌고 온 부분인데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본집약적이에요. 예. 자본집약적이다 보니까는 반도체가 저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직 같은 경우 대기업 상용직 일자리는 거의 안 증가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요. 예. 고용이 예. 심지어 뭐냐면은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는 반도체 부분들이 좀 이제 그러니까 혜택을 좀 봐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소부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부품 이제 이 납품을 하는. 예.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더 악화됐어요. 사실은요. 예? 고용이 예, 고용 같은 게 더 악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전닉스 이 대기업이 거의 그러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고용돼 있는 상용직들이 혜택을 이제 집중된 거예요. 거기 뭐 성과급 파티하고 그렇죠. 바로 이제 그게 이제 봤습니다. 그거죠.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집중된 겁니다. 집중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니까는 거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낙수 효과가 거의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다 보니까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내수는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게 뭐냐면 반도체 이 특수가 이제 반도체 파티가 이게 이제 이게 영원히 가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무디스 같은 경우는 내년 한 이제 상반기 정도까지 갈 거다. 짧게는. 그리고 이제 길게 보는 경우도 이제 28년 한 이제 상반기 정도까지 이렇게 보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 실물 경제 민낯처럼 이제 드러날 거라고 봐요.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지난 35년 동안 지속되어 온 부분이에요. 아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자료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계가 그러니까는 이 가계 소비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둔화되면서 성장률을 갉아먹고 성장률이 거의 이제 그러니까는 멈춰가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오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가계 소득이 정체돼서 그런 거예요. 가계 소득이요. 가계 소득이 정체돼서 그러는 건데 가계가 그러니까 쓸 돈이 그러니까는 충분치 없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계를 구성하는 것은 커다랗게 볼 때 임금 노동자하고 월급쟁이하고 자영업자인데 임금 노동자의 그러니까 월급을 월평균 급여를 보게 되면요. 실질 임금으로 봤을 때 2016년 수준입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급여가 변화가 없어요. 지금 저게 도표를 한번 저희가 준비했는데 4월, 5월 그러니까 올해 4월, 5월이죠. 저게 그러니까 12번 보면은 저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저게 보게 되면 올해 이제 4월 5월이고 그다음에 이제 3쪽에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그 관련된 이 지표들을 정리한 게 있는데 3쪽을 한번 상징적인 지표들을 보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월평균 노동자 실질 총급이라는 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게 25년 6월 달이잖아요. 그때부터 작년 12월 달까지 월평균 이제 그러니까는 이 급여가 359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2016년이 그랬었습니다. 359만 원이었어요. 10년 전에 급여랑 똑같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거의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요. 자영업자는 끔찍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이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계층별로 쭉 보게 되면은 그 구품제가 형성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대기업 상용직도 이제 그러니까 이 반도체 부분의 상용직부터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저 밑에 이제 임시직, 일용직 이런부터 예. 해가지고 임시직, 일용직보다 수입이 더 낮은 게 자영업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특수성인데요. 대한민국의 특성인데, 그러니까 자영업자하고 임금 노동자가 일반 서민들의 대부분의 이제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소득이 그러니까 지금 이러다 보니까는 가계 소비가 늘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예. 사실 자영업자가 계속 어려웠다는 건 이재명 정부 때만이 아니고 윤석열 때도 물론 더 그렇습니다. 어렵고 그랬었는데 물론. 그게 이재명 정부의 첫 단추를 잘못 깬 거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된 게 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수십 년간 진행된 상황 속에서 이재명을 국민들이 부른 이유는 바로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억강구약 대동. 그래서 억강부약 대동세상이 어필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 이거예요. 예. 예? 그걸 한 게. 근데 나아지지 않았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양극화, 불평등 이 문제죠. 예. 이 문제인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전에 봤었던 그 저기 도표에서 봤듯이 예. 올해 그러니까 4월달, 5월달에도 거의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임금이. 예, 임금이 노동자 임금이 뭐 자영업은 마찬가지고요. 예.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지. 거의 2016년하고 그러니까요. 예, 변화가 예.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외면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예? 그래서 산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외면되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만 지금 그러니까 휘황찬란하게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신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국민들에게 부름을 받고 그러니까는 시대로부터 선택이 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그러니까는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본인도 그걸 또 얘기를 했고요. 했는데 그 문제가 1년 이상 그러니까 이게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저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코어 지지층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니까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해가지고 기본사회 같은 게 바로 그 상징적인 그 공약이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열광들을 하고 그랬던 겁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지난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 실행이 안 되어지고 있고 오로지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반도체만 계속해서 지금 최근까지 메가 프로젝트 이걸만 계속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저는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반도체는요 이게 반사체입니다. 반사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미국이 잘 될. 미국에 의해서 네. 미국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AI 인프라가 조정이 생기게 되게 되면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예.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거거든요. 제가 횡재라고 표현한 게 바로 그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적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내놓는 워딩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 반도체 붐은 과거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 공급이 예. 적어도 그러니까는 그 2028년까지는 부족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 얘기가 예. 거기 가면서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그것에 가장 이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는 일반 국민들에게 이 혜택으로 이어진 게 코스피 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K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적인 상품으로 그러니까 이게 등장을 한 거예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많은 지지층들도 사실 그러니까 주식을 열광했죠. 가면서 혜택도 좀 보고 이제 그러면서 워낙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코스피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굉장히 실제로 잘 되긴 잘 됐죠. 좋긴 좋았지.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 예. 이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게 미국의 조정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다. 이제 저는 이걸 우려를 했던 겁니다. 우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코스피가 이제 부메랑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새로운 양극화를 만든다. 자산 양극화를.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소위 우리가 포모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듯이 소외감을 느끼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그러니까는 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막 이제 환율도 굉장히 급등을 하고 예. 그 속에서 이제 도입된 것이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게 이제까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그랬었지. 예. 그래가지고 그 레버리지 상품이 이제 문제는 이제 실행되는 시점이 5월 말인데 예. 5월 달이 이게 굉장히 그 아주 그냥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게 뭐냐면요. 5월 초부터 반도체 그러니까 이상 현상이 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는데 예. 5월 초부터 그러니까 약간 이게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소위 AI의 거품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본격화된 게 이제 6월 4일, 5일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출렁거리고 이제 막 그럽니다.
근데 이제 레버리지 상품은 5월 27일 날 이제니까 이제 이게 도입되거든요. 상장되거든요. 바로 직전이었네. 예, 직전이죠. 그다음에 6월 그래서,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또 있었었고요. 이게 묘하게 타이밍이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서 이제 돌아가는데 그래가지고 5월 달까지 코스피가 9천까지 가고 가니까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니까 시대적인 소임을 이걸 그러니까 이게 좀 제쳐놨어도 많은 지지층들이 코스피로 인해 가지고 좀 간접적인 혜택들을 보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는 좀 이제 같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잊고 지나간 거예요. 네. 지나가다가 이제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저는 이 소위 말해서 억광배역 대동세상이라는 공약을 실행을 안 한 결과가 이게 이제 잘 먹힌 첫 단추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결과가 저는 6.3 지방선거 패배라고 봐요. 저는 이제 패배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 패배가 뼈아픈 저건데 그 패배로 이어지게 된 이제 그 이유가 그 이제 이번에 선거 결과도 많이 분석들 하셨겠지만은 서울의 이제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보게 되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많은 이제 다수 이제 그러니까 구청장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그 민주당이 이기지 못한 이제 구가 소위 해서 부동산 욕망이 많이 지배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들 상대적으로요. 그런 지역들이었는데 4년 전 선거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은평구 같은 경우가 이제 민주당 후보가 한 57% 정도 이렇게 득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인 4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요. 문재인 때 4년 전하고 때하고가 비교해 보게 되면요. 그때는 보게 되면은 한 65%까지 막 이렇게 60%대까지 이렇게 그 득표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서울시장 선거가 왜 졌냐면요. 부동산의 욕망을 지배하는 지역은 어차피 이제 부동산 가지고 투표를 할 텐데 그거를 제압할 수 있는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이긴 지역에서 저는 이 득표가 그만큼 충분히 안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안 나온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서민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경기가 기본적으로 낮은 게 서민들의 삶이 낮은 것을 체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소위 소극적 지지로 이게 나오고 그 결과 6.3 지방선거 패배로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묘하게 다 맞물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출렁거리는 이 전후 시점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이제 지지율이 이제 그러니까 쭉 떨어지잖아요. 그 결과로서 연장돼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친명 반명까지 이어지는데 코지층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코지층이 소위 말해서 왜 그랬느냐? 아니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억광배역 대동세상은 어디 갔는가? 이게 어디 갔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렸는데 이게 이제 안 보이고 그러면서 뭐냐면 계속해서 성장을 얘기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제2한강의 기적 같은 경우를 소위 말해서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도 그러니까는 뭐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박정희 산업화하고 비견된다 이렇게 가면서 그러면서 소위 메가 프로젝트를 이제 시동을 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1분기, 2분기가 반도체가 이제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여기 자료 중에요. 자료 중에 혹시 11쪽에 있는 자료를 좀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11번이요. 경제 성적표 1분기. 1분기가 그러니까 가장 이제 성장률 분기별 성장률이 좋았던 저건데 저기 실질 국민 총소득을 보게 되면요. 9% 넘게 이런 수치는 반도체가 워낙 근데 이런 수치는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 군사 정권 때나 7, 80년대나 봤던 이런 수치예요. 9.2%가 이런 성장률은요. 그런데 국민들 총소득이라는 개념이 이게 평균인 거잖아요. 그렇지, 평균인 건데 가계들의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을 보게 되면은 0.4%뿐이 안 증가했어요. 예?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렇죠.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예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건데 거기다 이제 뭐냐면은 그러면 국민 전체 소득이니까 평균이니까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도 있고 노동자들도 있고 그럴 텐데 기업들 이익은 보면 16%나 증가했어요. 근데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3.1% 정도 증가했고 기업 잉여 실질적으로 대기업들 잉여겠네. 대부분.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수출 중심에. 그렇죠. 그렇죠. 워낙 많이 거기다 이제 벌었으니까 수출 같은 경우는 6%나 증가했는데 민간 가계 소비는 0.6% 10분의 1 정도뿐이 안 증가했어요. 수출은 많이 증가했는데 내수는 0.0%대라. 그러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분기가 그러니까 반도체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제 1분기부터 아주 그냥 수직 상승합니다.
수출이 그러니까 이제 기록이 2분기 때도 이제 그 여세를 몰아가고 있고 근데 이게 7월 달부터 조금 꺾이기 시작하는데 증가율이 꺾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1, 2분기를 보게 되면요. 1, 2분기 반도체가 그렇게 성장 기여도를 보게 되면은 빼고 보면은 윤석열 때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평균이.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그럼 반도체 수출이 앞으로도 이렇게 1, 2분기 때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계 소득은 가계 소비하고 가계 소득은 별 변화가 없는데 반도체 수출이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뀌겠느냐.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소위 일반 서민들이 소위 중산층과 저소득층들이 지금 그러니까 중산층 같은 경우는 생계 압박을 느끼고 있고요. 물가 상승이라든가 임금은 안 오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워낙 소득이 낮기 때문에요. 그럼 이분들이 그러니까는 저렇게 반도체가 수출이 계속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분들은 나아지겠느냐? 지금까지 그러니까 빚 좋은 개살보다 이거 나온 4월 5월 달까지 지표들을 보게 임금 지표를 보게 되면은 10년 전하고 별 차이가 없이 변화가 안 생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언제까지 이거 방치를 할 것이냐 이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동안에는 코스피 붐 때문에 사람들이 올랐는데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갑자기 횡재를 보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월급을 몇 달치 모은 거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걸 다 커버할 정도로 하니까는 그걸로 소위 말해서 저게 이제 보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주식 보상이 사라지고 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러니까 만장에 그 속에서 피해까지 보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는 실물 경제로 돌아가는 거죠. 실물 경제가 이제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실물 경제의 이제 그 모습이. 실물 모습 드러내기 전에 잠깐만 제가 좀 여태까지 궁금한 거 그러니까는 여전히 계속 하시네요.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억강구약 대동세상을 기치로 내세우고 출범을 했는데 저 반도체 아까 횡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도체 횡재 때문에 억강구약 대동세상을 까먹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처음에 그거를 좀 그러니까는 그래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기 때는 그거를 그러니까 기치를 내세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거에 졌지요. 그러니까 내수를 갖다 하려고 했던 거. 그렇죠. 그 선거에서 졌지요.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이제 2기 때는 보다 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이기기 위해 가지고는 외연 확장을 소위 말해서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선택한 게 성장이란 말이에요. 성장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기본으로 깔고 성장을 가하려고 많은 사람들 지지층들은 생각을 했죠. 억강부약 대동세상 문제를 해결하면 성장도 사실 그거 되거든요. 성장은 사실 결과물이거든요. 그렇지. 가계 내수가 죽어가지고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물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에는 기업들 가지고 일부 재벌들의 힘에 의해 가지고 수출 그다음에 그거 끌어들이는 성장률 가지고는 그건 안 되지. 이거는 과거 보수 정권들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지어는요 군사정권 때도 선성장 후분배 가면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계속 했던 거 아닙니까요? 수십 년간으로 봤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 이건 아니겠지 했던 거예요. 지지층들은 이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하겠지 했는데 이게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야. 미뤄지고 있다가 이게 그러니까 시간을 다 이제 좋은 시간을 다 날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주식이 이제 거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코스피 붐에 부메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뭐냐면은 제가 14조 쪽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제 우려했던 것이 뭐냐면요. 제가 우려했던 것이 이게 이제 반도체 부분이 인해 가지고 달러를 엄청 벌어들이니까는 그게 이제 시중에 돈을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유동성을 계산을 해보니까는 이게 이제 2020년 1월 달부터 22년 1월 달 이게 문재인 정부 때거든요. 팬데믹 때죠. 정확하게요. 팬데믹 때 돈 많이 풀었잖아요. 그때 연간 증가한 게 493조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연간 1년에.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이재명 정부 출범한 2020년 6월 달부터 올해 6월 달까지 701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1년 만에. 이때는 2년 동안에 493조. 아니, 저거 1년입니다. 저것도. 2020년부터 2020년. 아니 근데 연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1년 단위로. 연 단위로. 근데 저 때는 팬데믹이기 때문에 돈을 엄청 풀었어요. 풀 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그때보다도 더 증가했다 이거예요. 돈이. 근데 중간에 윤석열 때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거의 2배 정도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이 풀린 돈이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부동산으로 가죠. 자산시장으로 가죠. 자산시장. 그게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목격했던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물가 오르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주식도 오르고 돈들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는 주식으로 쓰거나 그래도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그나마 그걸 위안을 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이 그러니까 조정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저 이제 이 비용들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고개를
들춰내는 거죠. 이게 문제점을. 이게 드러나는 거죠. 예. 그 속에서 특히 뭐냐면은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매매 가격이라든가 전세 가격이라든가 월세 가격, 전세 가격 특히 월세 가격들은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피해를 보는 저거란 말이에요. 예. 이들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 코스피 붐 속에서도 별로 재미를 못 봤는데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이제 이 충격까지 더해지고 그러면 뒤늦게 그다음에 이제 B2까지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피해까지 보는 이런 사람들까지 해가지고는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부메랑으로 날라온 거에 날라오면서 예. 물 좀 드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집 도표로만 보면은 데이터로만 보면은 윤석열 때 이 매매가 전세가보다도 훨씬 높네. 그렇죠. 문재인 때 이게-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지. 예. 그때 돈 워낙 많이 그때도 풀어서. 뭐냐면 연평균 18%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요. 예. 서울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예.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은 15.5%가 올랐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유동성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의 피해는 누가 보느냐? 주로 집 없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피해를 많이 본 거죠. 그렇지. 특히 그다음에 지방은 사실 별로 혜택을 못 받거든요. 예. 그리고 젊은 층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예.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주식에 이제 그러니까 이 열광하던 것이 이게 이제 거치면서 착전색이 이제 제대로 나오게 됐다. 이게 거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비용까지 이제 그러니까 비용 청구서까지 이제 날라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막 멘붕에 빠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그 민주당 이제 당권 가지고 하는 상황 속에서 김민석 전 총리를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다는 것은 뭐 세상 사람 다 아는 얘기니까는 그런데 정청래 그러니까 의원을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반명으로 쓰다가 멀었잖아요.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 이런 것은 둘째치고 어쨌든 간에 코어 지층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정치인들 중에서는요.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이 코어 지층들의 저거를 주로 대변하는 이제 그러니까 저거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코어 지층들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반명으로 이제 이렇게 몰아가니까는 황당한 거지. 예.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잘못한 거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권력 투쟁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악용을 하더라도 지지층들까지 휩쓸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휩쓸리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느냐? 대통령한테 갑니다. 이재명 정부는 성공을 해야 돼요. 이재명 정부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정권 뺏기게 되면 지옥이 전개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을 하려면 지지층들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친명 반명 이게 분열돼 가지고 하게 되면은 하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단초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첫 단추 잘못 껴서 생긴 문제라 이거예요. 이게요. 네? 소위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됐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거고 그걸 가지고 코어 지식이 형성된 건데 여기서 갑자기 지나고 보니까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하게 되면 생각하는 그 이미지하고는 관계없는 그러니까 성장이라든가 이런 걸로만 계속해서 가고 있다 보니까는 거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던 이재명이 이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생기는 게.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황으로 계속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만을 돌파할 거다라는 막 이런까지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예. 사라져 버리고 지금은 뭐 6,000대, 7,000대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보는 지금 상황인데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재미봤던 것은 사라지고 난 이후에 남는 건 뭐냐? 남는 건 뭐냐면 이제 실물 경기의 이제 모습이 이제 드러난다 이거예요. 근데 비용들. 근데 여전히 뭐냐면 반도체는 어쨌든 간에 수출은 당분간 잘 될 거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분열까지 되게 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국민 주권 정부라 했잖아요.
국민 주권 정부, 국민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표현하면요. 문재인 정부 때 표현했던 게 뭐냐면은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만드는 거예요. 예. 국민이 진짜 주인. 그럼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법률적인 정치적인 평등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획득한 거고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려면은 경제력이 강화돼야 되는데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제력이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민주주의가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은 상위 10% 이하는 사실상 중산층이에요. 거기에 한번 자료를 한번 제가 이게 또 그 준비한 자료에 그게 있을 텐데 구 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해 오셔갖고 제가 그래서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9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아까- 가구의 소득 자산 격차. 아까 저기 저 그 상징적 지표들을 3번에만 제가 줄여놔서 그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여기 보면 네 번째 줄에 보게 되면은 상위 10% 월평균 세후 실질소득이라는 게 있죠. 예. 이게 보게 되면 602만 원이에요. 예. 국세청 자료인데 예. 국세청 자료인데 이게 그러니까는 2,636만 명이 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개인별 저기 이제 통합소득 자료인데 예. 602만 원인데 602만 원 가지고 자기가 고소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렇죠. 602만 원 정도면 중산층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하위 40%는요 최저임금보다 안 됩니다. 하위 40%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최저임금보다 안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굉장히 그러니까 취약해요 경제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간 아까 얘기했듯이 임금이 안 오르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긴 현상이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강화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국민 주권 정부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역할이고 그걸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이 민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요. 또 하나가 뭡니까? 국민이 진짜 주인이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특권층들을 검찰로 상징되어지는 특권층들을 그러니까는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예? 특권층들을. 이게 그 그러니까 민생과 검찰 개혁이 양대 과제로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계속 제기됐던 이유가 바로 그 배경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민생 문제와 관련된 것이 억강부와 대동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국민 주권 정부의 사실은 그 철학을 관통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억강부와 대동세상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 실종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성장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성장이라는 건 진짜 성장이라는 거는 내수가 기반이 된 수출 대기업 중심의 일부의 일부의 그야말로 성장이 아닌 전체 내수를 포함해서 전체 국민들이 다 대동세상을 만드는 그런 억강부약을 통해서 대동세상을 그 성장이 우리가 필요한 건데 지금 어쨌든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3%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워낙 잘 됐으니까 그건 다 수출 중심의 대기업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성장하면 성장률이 3%가 된다 하더라도 수치상으로는 좋아지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빈부 격차가 소득 격차가 자산 격차가 점점 극과 극으로 벌어지는 거라서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요. 예. 저기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기 전에 상황을 구쪽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예. 구쪽 자료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는 예. 상위 0.1%하고 예. 하위 50%가 하위 50% 대비 상위 0.1%가 가처분 소득은 13배 정도 됩니다. 네? 13배 정도. 그러니까 2025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상황 속에서 집권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지. 예. 집권을 했는데 예. 순자산을 보게 되면 66배 벌어져요. 이 정도 근데 격차가 크더라 이거. 부동산 자산을 보게 되면 111배가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 자산을 보게 되면 965배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대변해 주는 게 뭐냐면은 예. 아까 이제 그러니까는 뭡니까 3쪽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3쪽에 제가 정리를 많이 해놨는데 3쪽에 보시게 되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하위 50% 소득 비중이요. 예. 우리나라는 15%뿐이 안 돼요. 전체 소득에. 예. 이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핀란드가 제일 높은 나라는 30.3% 정도 되는데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정도로 그러니까 소득 분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예.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안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근데 순자산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안 좋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억강부약 대동세상이 그래서 어필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것을 그러니까는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되는 거죠. 집권 초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횡재도 만나고 지지율은 높을 때. 근데 걸었어야 된다. 이 부분은 근데 지금 지난 1년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귀해 보면은 이 부분은 더 악화됐다 이거예요.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면 그 다음 4쪽을 한번 봐보세요. 4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OECD 38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 최고 소득세율, 개인 소득세율이 같은 나라가 네덜란드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 하면서 저 수치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막 했던 건데 49.5%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예. 49.5%는 똑같은데 네덜란드하고 똑같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높은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 쪽 넘겨봐 보세요. 우리가 소득세로 그러니까 걷는 거는 GDP 대비해 가지고 네덜란드의 한 절반 정도뿐이 안 돼요.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이 주로 그러니까 굉장히 예. 이 불평등이 심하고 부유층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특권이 심한 지역들인데 그쪽에 속해요, 우리나라가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저게 왜 그러냐면 세금이 제대로 징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7쪽을 한번 봐보세요. 7쪽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 국세청 자료를 보시게 되게 되면 상위 0.1%는요. 예. 1년에 그러니까 소득 생기게 되면 세금 신고를 하잖아요. 예. 세금을 최종적인 세금을 깎아주는 게 공제를 해주는 것이 1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저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1%만 되더라도 예. 3,460만 원 쭉 줄어들고요. 예. 30% 되면 616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세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공제액이 저렇게 차이가 난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0.1%에 워낙 많은 세금을 내니까 그 중에서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공제로 그러니까 세금을 우리가 세율을 정했으면은 그걸 제대로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예. 안 걷고 이것저것 장치로 해가지고 다 빼주는 거예요. 예. 빼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혜택을 누가 다 보느냐? 위에 고소층이 집중돼 있다 이거예요. 예. 그게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제대로 정상화를 하게 되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개인 1인당 그러니까는 1인당 1년에 한 100만 원씩 그러니까 더 줄 수가 있는 재원이 생겨요. 생긴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이런 걸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인 거죠. 세제 개혁, 우리가 대개 불평등을 해결하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방법이 친화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조세 개혁이잖아요. 예. 그건 교화세수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조세가 굉장히 불공정한 거예요. 자산은 더하죠. 예. 자산에 그러니까 이 구멍은 굉장히 많죠. 자산에서 이 탈세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제대로 정상화 시켜주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예. 이거는 그러니까는 사실 하나도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안 되고 그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성장 그리고 반도체 이런 부분들만 전면으로 부상되고 그 속에서 사실 반도체 코스피 붐으로 그게 지난 1년 동안에 가려져 왔는데 문제는 그것이 일부에만 이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이게 거치고 있는 거죠. 거치고 있는 거예요.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 속에서 뭐냐면은 근데 이 속에서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러니까는 첫 단추 잘못 낀 것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바로 잡는 것이 저는 출발점이 되는 건데 이게 대개 공직자나 주요 정치인들은요 첫 단추 잘못 끼고 나면은 우리가 되게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었는데 그럼 풀고 가잖아요. 근데 이걸 못 합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을 해야 되거든. 그렇지. 자기 이게 잘못을 쉽지 않아야 인정하지. 돼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걸 억지로 가다 보면은 두 번째도 어긋나고 세 번째도 어긋나면서 모든 게 막 엉클어져요. 예. 지금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부동산 세제도 그러니까 뭐 이제 엉망진창으로 지금 뭐 이렇게 후퇴하고 그러면서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뭐냐면 이번에 이제 당권 싸움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알던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이게 보이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일기 때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었던 그 시대적인 소임을 보류했는지 외면한 건지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2기 때 소위 말해서 외연 확장하기 위해 선택한 성장 쪽으로 그리고 그게 반도체 행제를 만나면서 거기에 그러니까는 너무 이제 편성을 하면서 이제 가신 거예요. 자, 저희가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금 뭐 준비하신 건 많은데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성장하는 거 당연히 그 욕할 게 아니고 당연히 좋은 건데 어떤 성장이냐. 지금은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잊어버리고 수출 중심 대기업 위주의
기득권 위주의 성장을 해서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내수를 책임지고 있는 건 대부분 중소기업이잖아요. 예. 고용도 중소기업이 대부분 그렇죠.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요거를 망각하고 대기업에 편승한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변되는 요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단추를 지금 잘못 끼웠다.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 산업 재편도 있잖아요. 예.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는 반사체예요. 예. 발광체가 아니라. 예. 그 예를 들면 생태계가 예. 취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우리나라는 뭐냐면 팹리스라든가 파운드리가 없잖아요. 없지. 대만하고 다릅니다. 대만하고 또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생태계를 제대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박정희식 산업화의 문제인 거예요. 미국이 만드는 국제 분업 생태계에 거기 한 꼭지를 타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예.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건데 예. 그걸 지금 광주에 호남 광주에 그러니까 네 번째 팹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는 거냐고요. 양만 지금 달라지는 거죠. 예? 생태계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 그쪽으로 그것도 중요한데 예. 그런 쪽으로 가면서 예. 그러면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일반 민생과 관련해서는 가계 소득을 강화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가계 내수. 소득을. 예. 여러분들 중에서 그 대안이 뭐냐면 제가 최백은 TV에서 수십 번 얘기했으니까 그거 보시는 걸 시간에서 대체하고요. 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16쪽으로 넘어와 보세요. 시간이 예. 없으니까는. 예.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올해요. 올해 1월 달부터 7월 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까지 지금 통계가 나왔어요. 8월 달은 예. 아직 정리가 아직 안 끝난 거니까요. 문재인 때하고 일자리가 예. 이게 뭐냐면 상용직 일자리입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접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다 합한 일자리인데 네. 그건 제가 뭐 저기 제 그 최백은 TV에다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상용직을 세계정보. 보시게 되면요. 끔찍한 게 뭐냐면요. 예. 지금 봐보세요. 문재인 때, 윤석열 때, 이재명 때를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은 예. 청년층을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마이너스 그렇죠? 19만 명이라 이거죠. 예, 상용직이. 예. 아, 상용직 상용직. 기준으로 예. 임시 일용직 임시 이거 일용직을 빼고 아, 상용직이 예, 예. 이렇게 줄어들고 그렇지, 있고요. 예.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25세에서 54세를 우리가 예. 저희 프라임 워킹 에이지라고 합니다. 예, 예. 핵심 연령 연령. 가장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일을 예. 왕성하게 할 때니까는 이때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20만 이게 크게 감소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아. 윤석열 때는 그래도 증가했던 것이 이게 감소로 돌아섰어요. 근데 문제는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렇게. 예? 예.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일자리가 결국은 그들의 삶의 저거라고요. 바탕이잖아요. 근본이잖아요. 소득이 나오니까, 예. 근데 이 일자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이제 기업별로 나누게 되면요. 아. 중소기업 예. 일자리가 크게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문재인 때 35만에서 지금 2만까지로 예.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있다고요. 예, 예. 이게 왜 그러냐?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뭐냐면 내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중소기업이 내수입니다. 그러니까 고용과 내수를 내수가 약해지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계 소비가 2018년 수준이라고 지금요. 아. 가계 소비 평균 예. 월 평균 가계 소비 지출액이요. 그러니까 가계 소비가 안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 가계 소득이 안 증가하니까. 예. 가계 소득이 안 증가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니까 성장도 제대로 이게 정상화가 안 되어지는 거고. 중소기업의 고용이 저렇게 줄어드니 내 소득이 뭐 소비가 늘어날 리가 있겠나? 없죠. 예. 그러니까 내수가 타격을 보니까 저렇게 중소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한 75% 차지합니다. 예. 일자리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저 부분이 지금 저렇게 급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민생 경제의 민낯이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요. 저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소위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들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다른 예,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성과급도 거기 나눠주지 않는다고. 아, 막 그러니까요. 그랬- 거기는 혜택을 못 보고 있고 오히려 거기는 그러니까 오히려 협상력에서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감이라도 얻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일자리가 그렇게 확 줄어들고 있는데 반도체 특수가 그러니까 이게 거치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에로 인해서 혜택 본 것이 거치게 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요?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일자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금 상황이 왜 그런 거냐?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예. 이재명 정부의 소위민 억강부의 대동세상 문제를 제대로 그러니까 정책으로 구현을 안 해서 생긴 문제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예. 지지층들 중에서는 저한테라도 교수님 이게 AI 충격으로 그러니까 일자리가 청년층들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 다음 쪽 봐보세요. 요거, AI 예. 나왔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AI 충격은 대개 뭐냐면 대기업의 청년층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건데 예. 보시게 되게 되면요. 이 중소기업 일용직이 이렇게 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중소기업 상용직이 그러니까는 봐보세요. 상용직이 상용직이 대기업보다 더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보다. AI가 그러니까 청년층들 일자리에 대기업에 일부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예. 중소기업이 지금 상용직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고용이 박살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게 AI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청년층 일자리 문제가 줄어드는 그 문제가요. 예? 이거는 결국 중소기업 일자리는 내수하고 그러니까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쪽 마지막 봐보세요. 소위 말해서 이제 IT 부분이 가장 이제 그러니까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잖아요. 예, 예. IT 부분만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예, 예. IT 부분도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네. 예? 아. 그러니까 AI인데 IT 부분도 다 줄어들었네. 그렇죠. 아니 중소기업 대기업 상용직인데 중소기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예요. 예, 예. 근데 중소기업은 사실은 열악하기 때문에 예. AI 많이 도입 못하고 하는 이런 경우인데 예.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내수가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요. 과거 윤석열 때보다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 특수가 사라지고 나면은 이게 고스란히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이렇게 내밀 텐데 이게 저는 이게 두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2028년도 총선을 즈음해 가지고 이 문제가 이런 상태로 가면 계속 또 악화될 텐데 예. 그렇게 해서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거냐 이거예요.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기다가 뭐냐면은 금융도 그때쯤 되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해질 겁니다. 지금 그 전문가들 다 얘기하는 건데 28년도 30년 사이에 굉장히 월가의 큰 조정이 불가피할 거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이제 남는 건 뭐냐 이거예요. 남는 게 뭐겠냐 이거.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총선과 대선을 그러니까 우리가 낙관적으로 우리가 전망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코지층 저기 친명이니 반명이 이거 싸움할 때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고 지지층들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서로가 연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제대로 그러니까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중심을 잡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재명의 칼날 다시 그러니까 복원하고 다시 그러니까 정상으로 다시 그러니까는 본 모습으로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그러니까는 돌아오지 않으면은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재명의 칼날을 다시 복원하려면은 예. 지금 어쨌든 3대 메가 프로젝트 호남에 뭐 800조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기업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팹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세우는 거 그것 부분이 이제 주로 위주인데 말씀하시는 그럼 들어보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도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위해서는 내수를 책임지는 중소기업 그리고 고용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에 조금 더 많은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들리는데.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서민들 예. 중산층과 저소층이 지금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 그 부분이 지난 30년 넘게 그러니까 이게 누적되고 그랬지. 있는 건데 예.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대통령 되신 거야 사실. 예. 근데 이 문제를 왜 계속 방치하시냐 이거야. 이거를 외면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지금. 예?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외면하고 계시는 거야. 수치상으로 볼 때는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1년뿐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조가 계속 가가지고는 간다면은 이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라 이거죠. 달라질 수가 없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기업들의 그러니까 투자 계획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역대 정권에서 항상 단골 메뉴로 나왔던 겁니다. 수백조 투자하겠다 뭐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것도 반도체도 이것도 특수가 조정이 생겨보세요. 그럼 집행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기업이야 뭐 당연히 언제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생태계를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만드는 방향으로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중요한 건 일반 그러니까 민생 문제를 민생 얘기하잖아요. 민생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중산층 같은 경우 지금 생계 압박을 받고 있어요. 예. 생계 압박을. 저소득층은 뭐냐면 생존 위기에 있어요. 예. 이 문제는 적어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은 해결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야. 실은 억강부야 대동세상 얘기하면서 그거 아니면은 도대체 기존의 정권하고 뭔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난 1년 동안에는 사실 그러니까 제대로 추진된 게 없다 이거예요. 추진된 게 없는데 가장 좋은 시절을 놓쳐버리면서 예? 가장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그리고 지난해는 굉장히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좋았고 지지율도 높을 때였고 예? 내란 청산 이 기조 속에서 예? 그리고 국힘당도 지금 지리멸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 좋은 시간을 다 지금 저기 날려버리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지금 그러니까는
균열까지 지금 이렇게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여기서 지금 봐보세요. 지금 부동산 문제도 서울에 지금 그러니까 닥치고 지금 부동산 공급 뭐 이렇게들 가고 있는데 용산 가지고 하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어깃장 놓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서울시장 선거 졌기 때문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첫 단추 잘못 끼니까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게 지금 엉클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텝이 꼬이는 거죠 지금요. 예? 스텝이 꼬이는 거라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일반 사람들은 단추 풀고 다시 간다고요. 예. 지금까지 내가 그러니까는 제대로 그러니까는 중심을 내가 지금 깜빡한 것 같다.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는 성찰과 반성 속에서 제대로 해야죠. 그러면 지지층들은 다시 또 그러니까는 힘을 모아 드릴 거고, 예? 그럴 거고 정치인들도 그러니까는 싸움짓 그만하고, 예?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고 자기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는지 시대 소임이 뭔지 이거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기 되새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하면요. 이거 안 하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일반 국민들의 삶이라는 것은. 저도 그러니까 요즘 자주 말하는 게 민주당이 민주당다운 정책을 내놓지 않는데 청년이든 노인이든 노년 세대든 왜 민주당을 지지하겠느냐. 지금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동세상을 만드는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고 그 반대되는 세상으로 가는 그 자본과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수출 대기업들 자본과 기득권 세력입니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누가 민주당을 왜 지지해야 되겠느냐. 그렇죠.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도 있잖아요. 작년에 집권했을 때 평상시에 얘기했던 게 뭡니까요? 양질의 중산층조차도 들어가 살 수 있는 공공임대를 대기업을 공급하겠다고 했잖아요. 대선 공약이었죠. 그게 기본주택과 관련된 저거였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치가 할 일은 뭐냐면요. 일단 무주택자를 먼저 중심에 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는 주택은 그러니까 민간이 어쨌든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거니까는 무주택자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사실 억강부와 대동세상에 다 담겨 있었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본사회라는 그 틀 속에서 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난 1년 동안 보였냐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스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꼬여버리는 거라고. 그럼 이 속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힘들더라도 다시 단추 풀고 다시 그게 정상이죠. 그렇지. 첫 단추가 잘못 꼬였는데 마지막 단추 그거 억지로 해가지고 하려면요 모양새만 이상해지고 안 풀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사실은 이 이재명 정권을 지지해달라고 한 책임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참 그 책임감 때문에 전 피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돼요. 성공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 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요 정권을 왜 뺏긴지 아세요? 상대방 정권이 실패하면 뺏겨. 자기들이 잘나서 저희 정권을 얻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게 되면요 어부지리로 그러니까 국힘당이 집권하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아주 워낙 엉망진창하다 보니까는 집권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게 되면은 저 끔찍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맞습니다. 막을 수 있겠어요? 좀 이런 쓴소리지만은 영양가 있는 쓴소리 종종 좀 나와서 좀 해주시죠 뭐. 반명 나와서 어디서 돌팔매 맞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다 돼갖고 준비하신 게 많았었는데 자 건국대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대안 같은 것들은 최백은 TV에서 제가 한줄석화 해가지고 수십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TV로 그걸 보시면 대안은 전 대안 없이 얘기 안 합니다. 최백은 TV 가서 한번 그 대안 한번 좀 보시고.